2024년 초 루안다 수도 키갈리 외곽에 조용히 하나의 건물이 세워졌다. 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샘성 애프리카 AI 이너베이션 센터. 언뜻 보기에 단순한 기업 투자처럼 보일 수도 있었고, 언론은 삼성이 아프리카에 교육 인프라를 설립했다고 가볍게 보도했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교육센터가 아니었고, 일회성 홍보 프로젝트도 아니었으며, 더더욱 대기업이 해외에서 흔히 벌이는 CSR에 포장된 버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세계에 던진 조용한 선언이었고, 기존의 강대국들이 아프리카를 대하는 방식에 정면으로 반기를 뜬 도발이었으며, 동시에 기술을 무기화하는 중국 모델에 맞서는 하나의 철학적 대안이었다. 삼성의 아프리카 AI 혁신센터는 오지나 반도체를 팔기 위한 전초기지도 아니고, 감시 장비나 통신 타워를 설치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아니었다. 이곳에서 삼성은 수익보다 사람을, 효율보다 가능성을, 이윤보다 미래를 택했다. 첫 번째로 들어온 학생들은 루안다 현지의 대학생, 코딩 경험이 없는 청년, 고등학교 졸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하던 청년층이었으며, 그들에게 삼성은 파이썬과 데이터셋, 윤리적 알고리즘과 AI의 윤리 기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수업이 아니라 당신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기술 민주화의 실험장이자 지식을 통해 주권을 회복하는 새로운 식민 해방의 형태였다. 그 순간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불과 수십 년 전 세계는 대한민국을 지금의 아프리카처럼 대했다는 점이다.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종속되며 기술적으로 후진국 취급을 받던 대한민국이 오늘날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기술 주권과 자립의 씨앗을 심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수출 성공 신화가 아니라 근본적 문명 전환의 상징이라는 것이다. 과거 일본은 식민지로서 한국의 지식을 파괴했고, 미국은 군사기지와 무기 판매를 통해 후방기지로만 간주했으며, 중국은 여전히 한국을 문화적으로 아류처럼 취급하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자신이 한때 받았던 모욕과 종속의 기억을 전복시켜 더 약한 자를 위해 지식을 나누는 비폭력의 기술 제국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이 시점에 중국이 동일한 루안다 인근 지역에 설치한 통신타워와 위성 데이터 관제소가 있다는 점이다. 표면적으로는 아프리카의 통신 인프라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각국 정부기관의 메일 서버, 경찰 무전망, 교통감시 시스템, 그리고 얼굴인식 CCTV까지 모두 중국의 국영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고, 이는 곧 디지털 식민주의라는 이름의 감시 제국이 조용히 구축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와 비교할 때 삼성은 해당 AI 센터에서 어떠한 중국식 중앙 데이터 통제 시스템도 적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현지 정부가 독자적으로 서버를 운영하고 데이터를 소유하도록 설계된 분산형 구조를 채택했고, 이 점에서 이미 근본적 차이를 드러낸다. 더 나아가 루안다의 젊은이들이 이 AI 센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우리는 여기에 감시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창조자가 되러 왔다. 이는 한 수강생이 남긴 말이었고, 이 말 속에는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선 존엄과 자립,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감각이 담겨 있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절대 제공할 수 없는 가치이며, 미국조차 상업적 이익 앞에서 잃어버린 철학이었고,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이 아프리카에 유일하게 제시할 수 있는 진짜 경쟁력이기도 하다. 중국은 항상 아프리카에 와서 큰 돈을 보여주고 도로를 깔고 위성 기지를 세운다. 하지만 그 돈은 언젠가 갚아야 할 빚이고, 그 도로는 언젠가 전략 자산으로 바뀌며, 그 위성 기지는 결국 정보를 빼가기 위한 전진 기지로 전환된다. 반면 대한민국은 큰 소리치지 않는다. 한국은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들어와 교실을 만들고 학생을 선발하고 AI 교재를 한글에서 현지어로 번역하고 데이터를 현지에 남긴 채 떠난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나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의 알고리즘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기술적 독립을 지원한다. 이 구조야말로 진정한 주권의 기술, 학습하는 식민 해방, 그리고 21세기 대한민국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유일한 영향력인 것이다. 나는 단언할 수 있다. 총을 쥐어준 나라와 키보드를 쥐어준 나라 사이의 미래는 결코 같을 수 없다. 총은 언젠가 무기가 되지만 키보드는 언젠가 언어가 되고 알고리즘이 되고 산업이 되며 문화가 되어 그 나라의 자존이 된다. 삼성은 총을 팔지 않는다. 삼성은 코드의 문법을 가르치고 AI의 윤리를 심고 데이터의 주권을 존중하며
현지 개발자들이 만든 결과물을 다시 한국의 생태계에 환류시키는 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술 외교이며 무기보다 무서운, 그리고 어떤 함정론보다 강력한 대한민국식 영향력의 정수다. 대한민국이 지금 아프리카에 전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장비, 하드웨어가 아니라 과거 자신이 걸어온 고통과 회복의 기억을 압축해낸 하나의 모델이자 가난과 전쟁의 땅도 결국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실증적 신념에 기반한 경험적 자산이며, 우리가 아프리카를 대할 때 단순히 수출 시장이나 지정학적 완충지 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외교적 도구로 보는 순간부터 이미 전략은 실패한 것이며,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이 줄 수 있는 유일한 경쟁력은 기억된 성장에서 비롯된 철학의 공유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960년대 대한민국은 지금의 루안다나 우간다보다도 더 열악한 상태에 있었으며, 1인당 GDP는 아프리카 평균보다 낮았고 식량 자급률은 40%를 넘지 못했으며, 전 세계가 한국을 향해 농업 중심 국가로 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던 시절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며, 그 시절 한국에 절실했던 것은 원조가 아니라 기술을 자기 손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 즉 독립적인 산업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 연구, 실험, 실패와 반복이었으며,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선택했던 방식은 빌리는 기술이 아니라 배우는 기술이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삼성의 아프리카 AI 센터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교육 커리큘럼은 단지 코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언어로 사고하고 현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현지인이 만든 알고리즘으로 해답을 찾게끔 설계된 구조적 독립성 모델이며, 이것은 우리가 1970년대 포항제철 기계공고 KAIST 1기생 청계천 라디오 조립 공장에서 이루어냈던 배우고 만들고 바꾸는 3단계 성장 과정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의 교육은 단순한 기술 전파가 아니라 국가 산업 기반을 복제해주는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발생한다. 중국은 아프리카에 기술을 팔고 관리 인력을 파견하며 데이터는 회수하고 시스템은 중앙 통제형으로 설계하는 반면, 한국은 기술을 공유하고 관리 인력은 양성하며 데이터는 현지 서버에 저장되며 시스템은 분산형으로 설계되어 결과적으로 중국은 의존을 심고 한국은 자립을 키우는 방식으로 완전히 다른 철학 위에 행동이 쌓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아프리카의 청년 세대가 이 차이를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대목이며, 이들은 이제 단순히 스마트폰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자국 문제를 해결할 기술을 학습하는 창조자로 진화하고 있으며, 그 출발점이 바로 교육 중심 기술 접근법이라는 점에서 한국은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라 기술의 철학을 설계하는 국가로 위상을 전환하고 있는 중이며, 그 전환은 대단히 조용하게 그러나 확고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 차이를 실감할 수 있다. 중국이 케냐에 설치한 통신타워는 통화 연결 품질 향상이라는 명분으로 설치되었지만, 실상은 정부 기관과 사법 시스템, 금융결제망, 보안 네트워크가 모두 중국의 베이징 관제 서버와 연동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는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통신 인프라를 가장한 데이터 흡수 구조이며, 케냐 청년들이 자국에서 배운 기술로는 해당 시스템을 유지하거나 확장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 기술은 있어도 능력은 없는 구조적 종속 상태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보이는 발전 뒤에 감춰진 지능형 식민 통제 모델에 가깝다. 반면 삼성의 루안다 AI 센터에서는 수강생들이 자신들이 작성한 코드와 데이터를 스스로 저장하고 수정하고 공유하는 능력을 학습하게 되며, 졸업 후에는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스타트업을 창업하거나 공공기관에 채용되어 AI 기반 공공행정 플랫폼의 설계자로 자리잡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과거 한국개발연구원 KDI과 포스코 기술연구소를 통해 구축해냈던 기술 내재화의 순환 구조와 정확히 일치하며, 바로 그 구조가 오늘날 한국을 단순한 제조국이 아닌 기술 독립국으로 만들었음을 잊어선 안 된다. 결국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에 기술을 팔기 위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을 기억하기 위해 들어갔고, 그것이야말로 단 한 국가만이 제공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영향력의 핵심이며, 돈이 아니라 경험, 장비가 아니라 철학, 지시가 아니라 자율, 성장이 아니라 공존을 중심에 둔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절대 중국이나 미국의 방식과 같을 수 없으며, 오히려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환영받을 수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더욱 강하게 자각해야 한다. 루안다 수도 키갈리의 외곽 언덕에는 두 개의 건물이 나란히 존재한다.
하나는 파란색 로고가 새겨진 유리로 만든 지상 4층 규모의 AI 교육센터로, 다른 하나는 회색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출입 통제가 삼엄한 위성 관제소이며 앞자리에 서 있는 국기만 다를 뿐 그 내부가 무엇을 품고 있는지는 완전히 상반된 철학을 담고 있고, 바로 이 두 건물의 존재는 동일한 아프리카 대륙 위에 서로 다른 미래가 나란히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시각적 진실이다. 삼성이 설립한 아프리카 AI 혁신센터는 처음부터 모든 것이 열림으로 설계되었다. 유리로 된 벽면은 내부 교육 과정을 외부에서도 관찰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상징하며, 모든 강의 콘텐츠는 오픈소스로 공개되고 데이터셋은 현지 정부의 승인 하에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직접 사용되며, 서버는 루안다 국가정보기술청이 운영하고 교육받은 인력은 졸업 후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창업하거나 공공부문에 진출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이곳은 단순한 학원이나 기술 전시장 수준이 아니라 국가기술 자립의 출발점이자 철저히 현지 중심주의로 짜여진 지식의 공유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바로 옆에 세워진 중국의 위성 관제소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지닌다. 이 시설은 중국 국가우주국 CNSA과 루안다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설치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장비는 중국 기술자가 관리하고 위성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북경의 중앙센터와 연결되며, 기지국은 루안다 전역에 확산된 감시 카메라와 연동되어 있고, 교육훈련은 오직 중국에서 파견된 기술자만이 접근할 수 있으며, 가장 결정적인 점은 루안다 정부조차 그 내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완벽히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며, 이는 단지 감시망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기술적 주권을 위탁시킨 구조적 의존을 심어놓은 것과 다름없다. 이 두 모델의 철학은 너무도 다르다. 삼성은 코드를 가르친다. 중국은 계층을 구축한다. 삼성은 데이터 소유권을 현지에 둔다. 중국은 데이터를 중앙으로 보낸다. 삼성은 분산형 클라우드로 독립형 교육 플랫폼을 만든다. 중국은 중앙 집중형 인프라로 통제의 망을 친다. 이처럼 삼성의 존재는 배움과 개방의 상징이 되고, 중국의 존재는 감시와 통제의 상징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그것은 단지 하드웨어나 건물 재료의 차이가 아니라 누가 이 땅에 기회를 심었고 누가 불신을 남겼는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 전쟁의 실체이기도 하다. 특히 루안다를 비롯한 아프리카 중부권 국가들은 제도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해가고 있는 국가들이며, 시민사회의 성장 속도와 ICT 기술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반대로 감시형 기술이 확대될수록 그 균형은 빠르게 깨지고 있으며, 중국이 설치한 위성기지와 데이터 센터는 초기에 기술개발 협력이라는 명분으로 출발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 기관의 메신저 서버, 병원 기록, 도시 감시 CCTV, 심지어 시민 위치 추적 시스템까지도 그 장비와 소프트웨어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곧 기술 원조라는 말이 실은 기술 종속이라는 외교적 함정으로 위장되어 있었다는 구조적 진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삼성은 프로그램 오픈 초기부터 루안다 청년들이 스스로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강조하였고, 현지 개발자들이 만든 AI 프로젝트가 실제로 농업병충해 예측, 수자원 분배 알고리즘, 지역 방역 경로 설계 등 공공 문제에 적용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술이 정부가 국민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이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삼성은 단지 장비와 교재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 기술을 해방의 언어로 바꾸는 플랫폼을 현장에 심은 유일한 국가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이 두 건물은 그 자체로 메시지를 말한다. 하나는 감시와 위탁, 불신과 통제의 건물이고, 다른 하나는 개방과 교육, 주권과 가능성의 건물이며, 전자는 데이터가 빠져나가고 결정권이 외부에 있는 구조이고, 후자는 데이터가 내부에서 생성되고 결정권이 현지에 있는 구조이며, 아프리카 청년들은 이제 이 두 건물을 비교할 수 있는 세대가 되었고,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름 아래 선택권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와 손을 잡아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술적 주체이자 정치적 의식이 깨어난 세대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삼성이 주는 건 단순한 일자리나 장비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라는 미래 선택권 그 자체인 것이다. 2024년 하반기 루안다 정보통신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한 가지 놀라운 수치를 발표했다. 삼성 AI 혁신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 가운데 약 48%가 1년 이내에 스타트업을 설립하거나 정부 기관의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중 상당수가 기존의 외국계 IT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대체하거나 감소시키는 실질적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은 단순히 교육의 성과를 넘어선 하나의 경제 생태계 전환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지금까지 어떤 외국 기업도 시도하지 않았고 어느 개발 원조 기관도 달성하지 못한 독립적 기술 인프라의 현실적 전환점이었다. 삼성은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단지 코딩 스킬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정의에서부터 프로젝트 설계, 협업, 데이터 처리, 윤리적 검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배포 및 운영에 이르는 완전한 기술 자립 과정을 설계했으며, 이는 기존의 기술 수입 의존 체제에서는 절대 불가능했던 구조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이 단 한 번도 한국 본사의 결정이나 통제로 작동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중앙 통제형 시스템에 익숙한 중국의 개발 방식과는 구조 자체가 다른 현장 주도형 지식 확산 모델이라는 것이다. 우간다 캄팔라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3명의 청년이 NURAIN이라는 농업 특화 AI 스타트업을 설립하였고, 이들은 삼성의 오픈소스 툴을 기반으로 자국 농민들을 위한 강우량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며, 이는 기존에 중국에서 수입하던 농업 드론 예측 시스템보다 훨씬 저렴하고 정확하게 작동하였을 뿐 아니라 중국산 시스템이 데이터 저장을 위해 외부 서버를 활용했던 것과 달리 NURAIN은 데이터 주권을 자국 내에서 보장함으로써 정부의 신뢰를 빠르게 획득하게 되었고, 결국 정부 보조금 대상에 채택되며 단 9개월 만에 2,000명 이상의 농민이 사용하게 되는 성과로 이어졌고, 이처럼 한 번의 교육이 단순한 직업을 넘어서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혁명의 씨앗이 되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삼성의 AI 전략은 교육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하다. 그것은 사실상 자립의 정치이자 탈의존의 선언이며, 기술을 통한 식민구조 탈출의 경로이자 아프리카가 처음으로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실증적 신뢰의 구조를 만든 최초의 모델이며, 이 모델이 가진 파괴력은 단지 학습자의 취업률이나 단기 수익률로 측정될 수 없는 수준으로 본질적으로 기술 소유의 권리를 현지 사회 전체에 확산시키는 도미노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 한 번의 AI 센터가 일으킨 파장은 외교, 경제, 교육, 안보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를 넘어선 전방위적 재편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반면 중국은 어떠한가? 그들은 여전히 고속철도, 통신타워, CCTV 시스템,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내세워 거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대부분 운영권을 중국 국영 기업이 가져가고, 유지보수 계약은 장기 독점이며, 핵심 코드는 암호화되어 있어 현지 기술자는 시스템을 해석할 수도 수정할 수도 없는 구조적 폐쇄 시스템이고, 이는 결국 아프리카가 그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기술 종속에 덫에 불과하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시스템이 멈췄을 때 누구도 그것을 복구할 수 없다는 점이고, 이는 곧 기술 인프라가 선물이 아니라 인질이 되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삼성이 보여준 전략의 우위는 명확하다. 한국은 기술을 무기로 삼지 않았다. 기술은 권력 이전의 수단이 아니라 권한 분산의 도구이며, 한국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오직 경험으로 그 철학을 증명했으며, 그 기억을 아프리카에 복제하는 과정에서 절대 간섭하지 않았고, 오히려 스스로의 실패 경험조차 공유하며 우리도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다는 진심을 전달했기에 르완다, 가나, 우간다, 케냐의 청년들이 삼성의 로고를 정부기관보다 먼저 신뢰하게 된 것이다. 이제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교육센터가 아니라 아프리카 현지에서 기술 독립 선언의 기념비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것은 더 이상 기술 수출의 성공 사례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에 제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독자적 전략 자산, 즉 지식 해방의 철학으로 자리 잡고 있고, 나는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대한민국이 미국이나 중국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정당한 길이라고 믿는다. 외교와 개발의 세계에서 영향력을 얻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돈을 던지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을 심는 방식이며, 전자는 계약과 대출, 원조와 입찰, 로비와 기념사진을 필요로 하고, 후자는 기다림과 실패, 교육과 공동체, 신뢰와 복원의 과정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 두 방식의 충돌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르완다, 우간다, 가나 그리고 케냐의 도시 외곽 지역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삼성이 만든 조용한 AI 교육센터와 중국이 설치한 거대한 스마트 감시 복합단지의 존재 양태를 보면 어떤 영향력이 왜 실패하고 어떤 영향력이 왜 싹을 틔우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삼성은 아프리카에 입장할 때 자신을 후원자로 소개하지 않았다. 우리는 여러분을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나누고 성장하러 왔습니다라는 선언은 단순한 수사적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 구조, 인사 운영, 기술 공유, 교육 교재, 운영 서버, 예산 집행 방식 하나하나에 반영된 철학이었으며 심지어 첫 해에는 한국 본사 기술진이 아예 방문하지 않고 현지에서 선발된 청년 기술 강사만을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진행했을 정도로 철저히 주인 없는 개입을 시도했고 바로 이 태도가 수많은 아프리카 시민들이 그동안 서방이 해왔던 도와줄게라는 위계적 구조에 대한 회의감을 버리고 삼성을 내 편으로 인식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와는 반대로 중국은 모든 영향력을 설계하고 고안하며 기획한다. 그들은 도시에 철도역을 지어주고 공항 확장 공사를 지원하며 의사당 회의장을 리모델링해주고 상업시설에 거대한 중국제 디지털 광고탑을 설치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항상 똑같다. 그 역과 공항과 광고판과 회의장은 5년 뒤 모두 중국어가 새겨진 기업 로고로 가득 차고 그 안에서 일하는 관리자들은 현지인이 아닌 중국 국영기업 출신 기술자들이며 장비는 중국에서 들어오고 소프트웨어는 원격 제어되며 인프라는 중국 기술진 없이는 가동이 안 되고 운영비는 아프리카 정부가 갚아야 할 차관으로 변해버리고 이것은 결국 도움을 가장한 기계적 점유, 즉 선한 감시를 표방한 조용한 식민 프로젝트로 귀결되며 사람들은 그 공간을 우리의 것이 아니라 빌린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것이야말로 수십 년간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투자하고도 사랑받지 못한 본질적 이유이다. 삼성은 이런 방식과는 정반대다. 삼성의 영향력은 표지판에 새겨진 로고가 아니라 졸업한 학생의 손에 들려있는 노트북에서 시작되고 정부 공무원이 채택한 국산 알고리즘에서 증명되며 중소도시 청년 창업가가 개발한 농업 플랫폼의 배경기술에서 작동되고 더 나아가 그 기술로 만들어진 서비스가 다시 현지 마을로 내려가 농민, 소상공인, 공공기관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순환형 신뢰구조로 확대되면서 영향력은 과시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자기화되는 방식으로 성장하며 이 구조는 단 한 번도 외부가 자랑하지 않고 내부가 자랑하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게 뿌리내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화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를 넘어서 이미지 정치와 감정 외교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가나, 우간다, 루안다의 젊은 세대는 유튜브에서 BTS를 보고 갤럭시 폰을 쓰고 K-드라마로 한국어를 배우며 동시에 AI 센터에서 삼성의 윤리 기반 머신러닝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을 단순한 기술 선진국이 아니라 문화와 정서, 윤리와 공존을 갖춘 모델 국가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 점에서 중국이 아무리 화려한 상업지구를 지어도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감정의 매개 구조가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아프리카의 차세대 리더십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영향력이라는 단어는 진짜로는 지속성을 의미하며 돈으로 살 수 있는 영향력은 계약이 끝나는 순간 소멸되지만 기억에 남는 영향력은 시간이 갈수록 더 넓게 확산되는 특징을 가지며 지금 아프리카에서 한국이 하는 모든 작은 행위는 10년 뒤, 20년 뒤 그들이 유엔에서 표결권을 행사할 때, 글로벌 표준을 정할 때, 데이터 윤리를 논할 때 누구를 믿을 수 있는가라는 단 하나의 질문 앞에서 다시 소환될 것이고 우리는 그때를 위해 지금 씨앗을 심는 것이다. 삼성은 영향력을 사고 가지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 땅에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빌딩을 작게 짓고 교실을 조용히 열고 가르치고 손을 떼고 자립을 허용하며 그러고는 떠났고 남겨진 것은 로고가 아니라 나는 한국 기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존감 하나였으며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수출한 가장 정교하고도 강력한 무형 자산이자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대한민국식 외교의 진심이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21세기 기술 패권의 핵심은 더 이상 반도체나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정밀도에 있지 않다. 진짜 경쟁은 누가 데이터를 신뢰받으며 보관하고 누가 그 데이터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느냐에 달려있으며 이 지점에서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국과 다른 길을 선택했고 그 결과는 지금 아프리카 대륙 곳곳에서 아주 작지만 돌이킬 수 없는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의 루안다 AI 센터에서는 센터 내부에서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의 흐름과 저장 위치, 사용 목적, 폐기 방식이 공개되고 현지 정부가 전면적으로 관리하며 AI 훈련 데이터셋 역시 로컬 서버에 분산되어 존재하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직접 데이터를 설계, 수정,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곳은 단순한 기술 훈련소가 아니라 디지털 주권 실험실에 가까우며 반대로 중국이 건설한 위성 감시소나 스마트시티 데이터 통제센터의 경우 겉으로는 발전과 효율,
스마트화의 상징이지만 내부는 데이터가 어느 서버로 향하는지도 모르는 폐쇄적 구조이며 지역 공무원조차 자신의 도시의 감시 장비가 어떤 회사의 기술로 구동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수준이라는 사실은 결국 기술은 빌릴 수 있지만 신뢰는 빌릴 수 없다는 냉혹한 진실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아프리카 시민들이 이 차이를 이제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르완다와 케냐, 가나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몇 년 동안 데이터 주권 선언을 채택하고 외국 기업의 기술 인프라가 자국 내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개 보고를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불투명하다는 비판에 직면한 반면 삼성을 포함한 한국 기업들은 모든 시스템 구조를 공개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에 동의 절차를 명문화하며 알고리즘의 판단 기준까지 문서화하여 전달함으로써 단순히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절차와 인간 중심 설계라는 신뢰의 조건을 함께 제공했고 이로 인해 한국 기술은 점점 더 안전한 파트너, 신뢰 가능한 기술 제공자, 우리를 위한 기술이라는 브랜드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특히 데이터가 민감한 영역일수록 이 차이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보건의료, 교육, 치안, 도시교통, 시민신원 시스템 등 국가 운영의 핵심 데이터가 외부 기업의 손에 들어갈 경우 그것은 단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통제, 외교적 협상력, 그리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가 되며 실제로 2022년 나이지리아에서는 중국이 제공한 도시 감시 시스템이 야당 정치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심각한 외교적 파문으로 확산되었고 케냐에서는 중국 장비가 사용된 감시망이 특정 종교단체의 활동을 사전에 감시하고 차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민사회 전체가 반중 정서로 급속히 기울었으며 그 결과 최근 대규모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떠오르게 된 배경에는 단지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감시하지 않는다는 윤리적 신뢰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다. 반면 한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데이터에 대한 침해 논란에 휘말린 적이 없으며 오히려 데이터를 개인의 것이자 국가의 자산으로 동시에 취급하며 기술보다 윤리가 먼저 설계되는 모델을 고수해왔고 특히 AI 교육 과정에서도 단순한 모델링보다 이 알고리즘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먼저 질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술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교육을 통해 아프리카의 기술 세대에게 완전히 다른 기준을 심어주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기술 윤리의 확산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정치적 레짐 변화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는 이 시대가 기술이 강한 나라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기술을 윤리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나라가 존경받는 시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며 아프리카에서 한국이 얻고 있는 이 조용한 신뢰는 단지 기술 제품의 성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통해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어떤 권한도 남용하지 않겠다는 철학, 그리고 상대를 지배의 객체가 아닌 공존의 파트너로 바라보겠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결과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앞으로도 중국이 수십 년간 몇 천억 달러를 쏟아부어도 결코 얻을 수 없는 기술의 도덕적 우위라는 자리를 조용히 확보해가고 있는 것이다. 르완다의 청년 개발자 무가비는 삼성 AI 혁신센터에서의 수료 이후 르완다, 키냐르완다어로 작동하는 자연어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이 알고리즘은 현지 정부 기관의 공공민원 분석 시스템에 실제로 적용되어 시민들의 불만, 제안, 요청을 자동 분류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기술을 현지에 전파했다는 수준을 넘어 한 언어가 단지 일상의 수단을 넘어서 기술의 인터페이스가 되고 소외된 언어권이 세계 기술 구조 안에 자신의 목소리를 심기 시작한 결정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기술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위해 어떤 언어로 만들었느냐에 따라 기술이 지닌 권력이 완전히 재편된다는 점이다. 삼성은 르완다, 가나, 케냐, 우간다 등지에서 AI 교육 커리큘럼을 설계하면서 단순히 영어 기반의 글로벌 모델을 가르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지어로 사고하고 현지인의 사회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 자체를 교육의 중심에 배치했으며 이를 위해 번역 인프라와 언어 데이터셋을 로컬화하고 AI 프레임워크의 입력 구조까지 현지 언어에 맞춰 개조하였으며 이는 단순한 교육 기술의 조정이 아니라 기술을 언어 주권의 도구로 전환시키는 철학적 구조 재편의 시도였고 이 점에서 지금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술 진화는 외부에서 보기에 조용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식민 언어 기반의 시스템에서 해방되어 자기 언어, 자기 문제, 자기 코드로 돌아오는 정체성의 회복이자 문화적 독립의 시작이다.
반면 중국은 아프리카에 진출한 수많은 감시 시스템, 물류 시스템, 의료관리 플랫폼, 교육 솔루션들을 모두 중국어 기반 중국 코드 구조로 설계하고 있으며 현지 언어는 단지 UI 번역에만 적용될 뿐 실제 시스템의 구조나 설계, 의사결정 알고리즘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구조이며 이는 곧 기술이 현지에 들어와도 문화는 수입되지 않고 사고는 외부화되며 결국 시스템은 현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외부 관리를 위한 구조로 고착화된다는 근본적 한계를 낳고 아프리카 개발자들이 기술은 있지만 내 언어는 배제됐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그 기술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남의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삼성의 접근은 정확히 그 반대다. 그 나라의 언어로 사고하고 그 언어로 질문을 던지고 그 언어로 코딩하고 그 언어로 해답을 선언할 수 있어야 진짜 기술 주권이 가능하다는 원칙은 단지 수사적 감동이 아니라 실제로 프로그래밍 언어 속의 지역 명칭, 풍속, 문화 코드, 행정 구조를 녹여내는 작업으로 이어졌고 AI 챗봇이 대통령이 누구인가를 묻는 질문에 루안다 대통령은 폴 카가메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오늘 마주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묻는 기능을 학습하는 구조로 발전되었으며 이 작은 차이가 결국 기술이 사람을 가르치는 시스템에서 사람이 기술을 자신의 언어로 재창조하는 구조로의 전환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그 철학적 무게는 단순한 알고리즘 이상의 혁명적 잠재력을 품고 있다. 실제로 삼성 AI 센터 졸업생들 가운데 일부는 현지 스타트업과 협력하여 학교 출결 시스템, 농민정보망, 지역병원 예약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 모든 서비스는 영어 기반이 아니라 현지어 기반으로 설계되었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또한 스마트폰이나 PC가 아닌 기존 피처폰과 SMS 기반으로 작동되는 초경량 알고리즘 구조를 갖추고 있어 기술적 접근성까지 현지화되었으면 이 구조야말로 중국이 결코 구현할 수 없는 기술의 로컬 리터러시화, 즉 현지인이 자기 손으로 기술을 읽고 쓰고 해석할 수 있게 만드는 완전한 독립성의 모델이며 이것이야말로 진짜 주권이라는 개념이 21세기에는 영토가 아니라 데이터와 언어 그리고 코드 위에서 제정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다. 나는 단언할 수 있다. 기술이 그 사회의 언어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지시일 뿐이며 지금 아프리카 청년들이 한국과 삼성을 통해 기술을 배우는 이유는 단지 그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기술이 그들 자신의 언어로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거울이 되어주기 때문이고 그것은 중국이나 미국, 유럽이 줄 수 없는 정체성과 존엄의 기술이며 바로 그 지점에서 대한민국은 기술 수출국을 넘어서 기술 문명과 자아 해방의 공동체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가 먼저 자각하고 그 가치를 단순한 CSR이나 수출 통계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처음에는 인프라였다. 오지 기지국, 스마트 도시, 고속철, 스마트 캠퍼스, 얼굴인식 CCTV, 전자정보 시스템 중국이 아프리카에 들여온 기술은 빠르고 싸고 대단해 보였고 무엇보다 선택지가 없어 보였기에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중국의 프로젝트에 줄줄이 서명했고 대부분의 정부는 그 대가로 약간의 주권을 넘기고 기술적 독립성과 서버 소유권, 코드 접근권, 보안 권한 등을 임시 위임하는 것으로 출발했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은 인프라 구축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의존의 구조였고 기술을 들여온 것이 아니라 기술에 자신들의 체계를 내어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다다른 뒤였다는 점에서 오늘날 아프리카 일부 국가가 중국 기술 생태계에 갇힌 상태로 정책, 경제, 시민사회 전반이 구조적으로 잠식되고 있는 현실은 더 이상 가설이 아니라 통계이며 경고이자 미래의 예시이다. 예를 들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에티오피아, 짐바브웨, 잠비아, 앙골라 등지에서 구축된 중국산 스마트시티 플랫폼은 모두 동일한 특징을 갖는다. 중국 국영기업이 구축하고 자국 기술자가 유지보수하며 시스템의 핵심 코드는 비공개이고 백엔드 서버는 베이징 또는 그 산하 자회사에 귀속되며 해당 시스템이 수집한 CCTV 영상, 교통 데이터, 통신 로그, 금융거래, 위치 기반 출입 기록은 해당 국가의 주권기관이 요청하더라도 제한적으로만 접근 가능하며 보안 관리 기능은 시스템 전체를 중국 기술자가 원격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특히나 의심스러운 것은 전력 차단 시에도 이 시스템은 기본 작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터리와 송신 기능이 독립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며 이는 단지 외부 침입에 대비한 보안 구조가 아니라 내부 권한조차 통제할 수 없는 비대칭적 기술 생태계를 의도적으로 설계했다는 명백한 증거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단지 기술적 종속이 아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시스템이 법의 통제를 벗어난 기술의 통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한다는 점이며, 시스템이 어느 시점부터는 정부의 정책보다 먼저 시민을 모니터링하고 여론을 분석하고 반정부 활동을 예측하고 특정 지역의 집회를 자동 감지하고 필요시 경찰보다 빠르게 위험도 분석 결과를 관련 부서에 송출한다는 점에서 결국 국가의 실질적 통제권은 선출된 정부가 아니라 설치된 시스템이 갖게 되는 역전이 발생하고, 이 모든 과정이 국민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술은 수입되었으나 권력은 외부에 귀속된 상태, 즉 디지털 주권의 철저한 붕괴가 시작되는 것이다. 특히나 중국의 시스템이 무서운 이유는 단지 감시 기능 때문이 아니라 그 시스템이 일단 설치되면 더 이상 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진화한다는 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핵심 소스코드가 중국에 있고 유지보수 권한도 외부에 있고 시스템이 쌓은 수년간의 데이터는 전부 중국 클라우드에 백업되며 AI 알고리즘은 현지에서 재교육이 불가능하고 관련 기술 인력은 대부분 중국 본사에서 파견되었거나 계약 종료와 함께 철수했기 때문에 시스템을 중단하면 도시 전체의 기능이 마비되고 유지하면 계속 감시가 지속되며, 이 딜레마 속에서 수많은 정부가 현실을 외면한 채 우리는 편리함을 선택한 것일 뿐이다 라는 허울뿐인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며, 그 결과 시민들은 자신들의 통신망이, 의료 시스템이, 도시 보안이, 심지어 금융거래마저도 외국 시스템이 알아서 판단하고 움직이는 상태에 길들여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상태 자체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자율 없는 평화라는 이름의 기술 봉건 체제가 일상화되기 시작한다. 이와 반대로 삼성은 아프리카 어느 곳에서도 기술을 교환 조건으로 주권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단 한 번도 코드 접근권이나 데이터 통제권을 본사에 귀속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소프트웨어는 현지 오픈소스로 설계되었고 관리자, 계정은 현지 교육생에게 배분되었으며, 시스템의 주요 파라미터는 수업 과정에서 직접 수정 가능했고, 데이터 수집 기준은 사용자 동의를 전제로 했으며, 교육생들이 설계한 알고리즘은 다시 지역 문제 해결에 쓰이고, 학습된 결과는 한국 본사에 보고되지 않고 로컬 파트너 기업과 함께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구조는 기술이 그 나라 안에서 끝나고 머물 수 있도록 설계된, 말하자면 기술을 도구로 만드는 민주적 사용 설계의 결정판이었고, 그렇기에 삼성은 아프리카에서 기술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해방의 조건을 심은 유일한 사례로 불리는 것이다. 기술은 선택이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되돌릴 수 없다. 감시를 선택한 국가는 결국 그 감시에 적응하게 되고, 종속된 시스템에 익숙해진 사회는 점차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며, 이 상태가 반복되면 국민은 시스템을 두려워하기보다 믿게 되고, 두려움을 잃은 감시가 오히려 신뢰로 둔갑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더 이상 권리의 개념이 아니라 통지의 형태로 퇴보하게 되며, 우리는 지금 바로 그 경계에 서 있는 수많은 도시들을 보고 있고, 그들이 다시 시스템을 바꾸는데 필요한 비용과 정치적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며, 그에 비해 삼성의 기술은 언제든 분해 가능하고 수정 가능하며 철수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술, 자유의 기술, 그리고 인간 중심 기술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미사여구가 아니라 정치적 안전성과 윤리의 정수로서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이 함께 뼛속 깊이 자각해야 할 때다. 전통적으로 기술 질서는 항상 중심국이 존재하고, 그 중심은 지배의 구조를 통해 결정되며 기술의 생산, 표준, 인증, 특허, 플랫폼, 서버, 법적 해석 권한까지 모두 극소수 국가에 집중되어 왔지만, 지금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기술 질서의 변화는 단순히 후진국의 성장이 아니라 중심 없는 구조가 작동 가능한 새로운 기술 생태계가 실험되고 있는 현장이며, 이 변화는 과거 제국주의적 기술 수직화가 만들어낸 글로벌 시스템을 뒤흔들 수 있는 조용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도전이며, 그 중심에는 예상치 못한 한 국가 즉 한국이 있고, 그 중에서도 그 변화를 실현하고 있는 기술 주체는 바로 삼성이라는 사실은 이제 기술은 더 이상 힘의 과시가 아니라 신뢰의 설계임을 증명하고 있다. 윤리적 판단, 현지 언어화, 인프라 설치, 코드 배포, 오픈소스 공개, 국제 표준화 연계 등 거의 모든 기술 요소를 포함하는 완전한 로컬 생태계 모델로 작동하고 있으며, 특히 이 생태계는 누구 하나가 장악하거나 특정 플랫폼이 수익을 독점하거나 기술 특허로 통제하는 구조가 아니라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 대학, 중소기업, 개발자 커뮤니티, 공공행정이 기술을 소유하고
공동 운영하는 수평적 설계 모델로 이루어져 있고, 이 구조는 미국의 플랫폼 독점 모델이나 중국의 중앙 통제형 시스템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구조로 기술의 정의 자체를 바꾸는 움직임이자 기술의 탈제국화를 실천하는 실제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전략적 함의를 가진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한국이라는 국가가 이 구조에서 지배자가 아니라 설계자로 기능한다는 사실이며, 이는 전통적인 강대국 중심의 기술 질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위치이며, 미국은 언제나 중심에 자신을 두었고 중국은 언제나 관리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한국은 한 번도 우리가 앞장선다고 말하지 않았고, 대신 당신이 기술을 자기 언어로 설계하고 소유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틀은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는 설계자적 포지션을 택함으로써 전례 없는 신뢰를 형성했으며, 그 결과 루안다, 가나, 케냐, 탄자니아 등에서 삼성이 운영한 AI 교육 프로그램은 단 한 차례도 정치적 논란이나 사회적 반발 없이 각국 정책과 연계되었고, 이는 단지 기술의 중립성 때문이 아니라 기술이 지배하려 하지 않고 사라지기를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철학적 설계의 산물이다. 특히 글로벌 기술 질서에서 플랫폼 중심 구조의 폐해가 누적되고 있는 지금, 삼성의 이런 방식은 향후 기술 국제 규범에서 분산형 설계 모델의 표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미 일부 아프리카 국가는 AI 기반 공공행정에 필요한 윤리 지침을 삼성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채택하고 있고, 삼성은 이를 국제표준화기구 ISO와 UN 산하기술윤리협의체에 제출하며 한국식 로컬 AI 설계 구조가 세계 윤리표준 초안으로 진입하는 상황까지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CSR 차원의 성과가 아니라 한국이 중심이 되지 않고도 중심을 설계하는 유일한 전략적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는 결정적 신호라고 봐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세계 질서의 재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은 결국 누가 더 많은 국가를 종속시키는가의 문제였다면, 앞으로는 누가 더 많은 국가에 기술의 해방을 제공할 수 있는가의 경쟁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바로 그 싸움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것은 승자도 패자도 아닌 공존 설계자라는 새로운 역할이며, 아프리카 대륙에서 그 역할은 이미 수많은 시민의 일상 속에 침투하고 있고,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식민지를 만들었던 과거의 문명과 단절하는 가장 실질적인 민주적 기술 정치의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제 한국 기술의 진출을 단지 경쟁력으로 정의해서는 안 되며, 한국 기술은 이제 다른 기술이 결코 주지 못했던 정치적 중립성, 윤리적 신뢰, 설계적 자율성, 문화적 존중이라는 네 가지 축을 제공하는 세계 유일의 기술 해방형 플랫폼이 되었고,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10년, 20년 후 기술 기반 외교 질서에서 미국도 중국도 따라올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독자 노선이자 기술이 아닌 철학으로 세상을 설계할 수 있는 국가로서의 실체라는 점을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말고 세계 앞에 조용히 내세워야 할 때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기술을 무기라고 불러왔고, 기술이 곧 국가의 힘이며, 기술이 곧 산업의 심장이며, 기술이 곧 안보라는 신념 아래 경쟁하고 복제하고 축적하며 달려왔지만,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하며, 기술은 정말로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가? 기술은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해 만들어져야 하는가? 기술은 어쩔 수 없이 감시와 종속과 통제를 동반해야만 하는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국가가 존재한다면, 그곳은 바로 한때 기술이 없었던 나라, 스스로 기술을 외국에서 빌리고 흉내내고 따라하며 시작했던 나라,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짚으며 그 길을 타인에게는 주입하지 않고 공유하려 하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으며, 한국은 기술이 곧 고통이었던 과거를 기억하기에 기술을 통한 통제의 달콤함이 얼마나 쉽게 식민적 폭력으로 변질되는지를 알고 있고, 그래서 한국은 그 누구보다 절제된 기술을 가질 수 있으며 침묵하는 기술을 선택할 수 있고, 빠르지만 사라질 수 있는 기술을 설계할 수 있는 유일한 문명적 경험의 국가라는 점에서 지금 이 세상은 한국이 단순한 IT 강국이 아니라 기술을 해방의 언어로 말할 줄 아는 윤리적 국가가 되어주길 요구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지금 루안다, 가나,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그리고 그 밖의 수많은 도시에서 조용히 한국을 선택하고 있는 이유이다. 삼성은 AI 센터를 짓고 떠났다. 남긴 것은 빌딩도 아니고 광고판도 아니고 로고도 아니었으며, 남겨진 것은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풀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 자신의 언어로 코드 한 줄을 적을 수 있다는 자존감, 그리고 외부 기술 없이도 나의 지역을 나의 손으로 바꿀 수 있다는 주권감이었고, 그것이야말로 어떤 수출보다 위대한 영향력이고 어떤 원조보다 오래 지속되는 신뢰이며, 이 구조는 그 자체로 작은 해방 선언이며
더 이상 기술은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고 더 이상 누군가의 손을 빌릴 필요 없이 나의 미래를 나의 질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선언이며 이 선언이 반복될수록 한국은 세계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서도 세계의 설계자가 될 수 있고 힘을 행사하지 않으면서도 구조를 바꿀 수 있으며 전면에 서지 않으면서도 배후에서 모든 생태계를 열어줄 수 있는 국가로 작동하며 이는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도 아니고 중국의 디지털 권위주의도 아니며 일본의 산업 냉전 전략도 아닌 오직 대한민국만이 가진 비확장적 기술 질서라는 유일한 역사적 가능성이자 지금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다시는 도달할 수 없는 문명의 교차로라는 점에서 이 전략은 단지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한 세기의 방향이며 한 시대의 정의이며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미래의 자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세상은 빠른 기술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더 윤리적인 기술을 원하고 있으며 더 많은 속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한 신뢰를 요구하고 있으며 더 많은 기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은 개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더 넓은 확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를 요구하고 있으며 바로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나라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다면 그 대답은 거창하지 않다. 그 대답은 AI 센터의 교실에서 키냐르완다어로 코드를 짜는 무가비의 손끝에 있고 SMS로 기후 예측 앱을 운영하는 우간다 청년의 눈빛에 있으며 농업 알고리즘을 개발한 가나의 소녀가 마을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명할 때의 목소리에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이 삼성이라는 두 글자를 통해 시작되었을지라도 마지막엔 그건 내 기술이야라는 문장으로 끝나는 순간 바로 그 구조를 만들어준 대한민국이야말로 미래의 가장 겸손하고 가장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진실이 비로소 전 세계의 기억 속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경제 위기와 국력 쇠퇴에 더해 최근에는 정정 불안까지 들이닥치면서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더해 국제사회마저도 점차 기술력과 경제력이 퇴보하고 있는 일본과의 협력을 멀리하는 대신 오히려 일본 정부의 갈등 상대인 한국과의 동맹 구축에 필사적으로 나서면서 일본 정부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이 같은 상황을 입증하듯이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 제품이 날개 돋친 듯 판매되면서 연일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모자라 한국 기업들과 사상 초유의 경제 협력을 맺고 나선 사우디와 유럽은 물론이고 심지어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정부 역시도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 초유의 삼각 동맹을 구축함으로써 한국과 연일 극한 갈등을 지속해오고 있는 일본 정부에게 강력한 경고장이 날아들었다며 일본 매체들이 이를 일제히 대서특필로 다루면서 일본 정부를 충격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먼저 일본의 유력 매체인 라이브도어 뉴스는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이 지난해에 사상 처음으로 1조엔 10조 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면서 당당히 세계 3위의 화장품 대국으로 올라섰다며 매우 큰 감탄과 부러움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의 식약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에 대비해 무려 21.3%가 늘어난 10조 5,099억 원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매체는 9년 전과 비교해 보더라도 2012년 당시에 1조 2,026억 원에 그쳤던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이 2021년에는 9배나 성장했다며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일본 매체는 한국의 이 같은 경이적인 수출성과는 마침내 한국을 프랑스와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화장품 대국에 올라서게 만들었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일본의 또 다른 매체인 NNA 아시아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한국 기업을 두고 세계 각국에서 연일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며 이와 달리 연일 침체와 쇠락을 거듭하고 있는 일본 경제에 거센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는 당장 사우디 정부만 놓고 보더라도 최근 자국의 국영기업인 아랍코의 설계와 조달 및 시공 파트너로 한국의 삼성 엔지니어링을 선정한 데 이어 유럽과 호주 또한 오늘날 증대되고 있는 에너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한국의 조선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일 LNG 운반선을 쉴 새 없이 주문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 기업들은 기술 혁신을 게을리한 탓에 오늘날 세계 각국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는 데다가 이에 덩달아 공급망 위기와 물가 급등마저 겹쳐지면서
사상 최악의 실적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교 분야에서도 최근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을 중심축으로 하는 삼각동맹을 마침내 현실화시키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주요 외신들의 특집 보도가 본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면서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의 시름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중동 지역의 유력 매체인 걸프뉴스는 양자주의와 다자주의가 마침내 미중 갈등과 미러 갈등으로 파국을 맞은 가운데 한국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소자주의가 전 세계 곳곳에서 큰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 걸프뉴스는 지난 수년간 이어져 온 갖가지 글로벌 현안으로 인해 세계 각국이 정치와 사회 경제적으로 큰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당장 에너지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세계 각국이 석유와 석탄 의존에서 탈피해 점차 수소와 태양광으로 대표되는 탈탄소 친환경 에너지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 분야에서도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을 비롯한 기술혁명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국제정세 역시도 보건위기와 불확실한 신냉전 질서로 인해 크게 요동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러한 혼란이 결국 세계 각국의 외교 정책에도 급격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국 세계 가극단 LUD, 바로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여러 혼란 양상으로 인해 양자주의와 다자주의가 분명한 한계에 이르고 있는 만큼 이른바 소자주의로 일컬어지는 실리외교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걸프뉴스는 당장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만 놓고 보더라도 이를 여실히 증명해준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건국 이후부터 지난 수 10년 동안 아랍권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던 이스라엘이 지난 2020년에 아랍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와 역사적인 외교 수립에 나섰던 것 또한 이런 맥락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두 나라의 기술력과 경제력이 중동 지역의 그 어떤 국가들보다 압도적인 위상을 과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이어져온 해묵은 진영 갈등과 이념 대립으로 인해 결국 세계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모두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두 나라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경제질 석까지 주도하는 강력한 경제동맹체를 구상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동 지역 매체인 걸프뉴스는 두 나라가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이른바 아브라함 협정만 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두 나라의 경제동맹을 더욱더 위력적인 존재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해서 더 강력한 국가를 끌어들이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두 나라가 오늘날 명실상부한 경제강국과 기술강국으로 올라선 한국을 경제동맹체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두 나라 사이의 외교관계 수립과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한국을 상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동맹을 구축해왔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지난 2018년 당시에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 데 이어 이스라엘 정부 역시도 지난 2019년에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한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한국과의 동맹 구축에 얼마나 각별한 애정을 쏟아왔는지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걸프뉴스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과거의 오랜 악연을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이처럼 한국을 자신들의 동맹 중심 축에 놓고 나선 것은 그만큼 두 나라가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동맹 구축이 필수불가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두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기술 노하우와 자금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기술과 자본력을 앞세운 삼각동맹체가 앞으로 현실화된다면 미국과 중국조차도 두려워하는 새로운 강대국 연합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주요 강대국들 중에서 삼각동맹만큼 자본력과 기술력을 함께 갖춘 나라는 지구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중동 매체인 걸프뉴스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거리상의 제약을 무릅쓰고서라도 한국과의 삼각동맹 구축에 그야말로 국가적인 명운까지 걸고 나선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이들 세 나라가 삼각동맹을 즉각 가동하게 된다면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에 더해 탄소 중립과 녹색에너지 기술과 같은 글로벌 혁신 현안에서 가장 선두의 위치에 올라서게 될 것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일례로 아랍에미리트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의 혁신 기술을 바탕 삼아 사막기후에서도 벼 재배와 스마트팜을 성공적으로 구현해냄으로써 오늘날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식량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 또한 한국의 방역 시스템과 진단 제품을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도입한 덕분에 보건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해왔을 뿐만 아니라 항공과 군사기술 분야에서도 다각적인 협력을 구축함에 따라 한국과 이스라엘의 항공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오고 있는 사실을 비추봤을 때 한국을 삼각동맹의 중심축으로 놓기 위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이 같은 의기투합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매체는 이들 세 나라가 삼각동맹을 발판 삼아 기어코 우주동맹으로까지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시아의 대부분 국가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미국과 중국마저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제3의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매우 큰 부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오늘날 증대되고 있는 신냉전 질서에서 기존의 국제연합은 물론이고 심지어 주요 7개국과 주요 20개국 같은 다자 기구마저도 아무런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사실을 비추봤을 때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삼각동맹은 미국 정부마저도 탐낼 정도로 상상 이상의 진용을 갖추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결국 중동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한국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갈등을 지속해왔던 일본 정부와 달리 오늘날 격렬해지고 있는 신냉전 질서에서 자국의 자립자강을 도모하기 위해 과거에 가져왔던 오랜 원한 관계를 진심 어린 자세로 해결해왔던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해안이 마침내 한국과의 동맹 구축을 통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 반열에 올라섰음을 여실히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국과 함께 인류 국가로 도약하려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 또한 무궁한 번영이 뒤따르길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중국 내 사업을 대대적으로 축소하며 반도체 및 전자제품 시장에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기술 유출 사례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는 삼성전자의 결단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으며 그 결과 중국 지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철수하며 남긴 경제적 공백은 복수의 성격을 띠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 수년간 삼성전자는 중국 기업들의 기술 탈취 시도에 대해 곤란을 겪어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협력업체 대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국은 한국 기술자들에게 기존 연봉의 3~9배를 제한하며 기술 유출을 시도했고 삼성전자의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중국 기업들은 인수합병의 맨드어과 공동 연구를 빙자한 기술 탈취 수법을 사용하거나 리서치 업체와 컨설팅을 통해 기술 자료를 수집하는 교묘한 방법도 동원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유출은 삼성전자뿐 아니라 SK하이닉스와 같은 한국 반도체 대기업들에게도 큰 위협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 중국 창신 메모리 CXMT가 DDR5 메모리를 독자 개발하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CXMT는 17.5나노미터 공정지삼을 활용해 DDR5 개발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율은 8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CXMT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선도 기업들의 기술력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는 신호로 여겨집니다. DDR5는 높은 데이터 전송 속도와 에너지 효율성을 특징으로 하며 현재까지 소수의 첨단 기술 기업만이 양산할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CXMT의 DDR5 개발 성공은 중국이 기술 탈취를 통해 한국 반도체 산업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술 탈취와 시장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과감하게 중국 내 사업을 축소하고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텐진 TV 생산 공장 폐쇄를 시작으로
선전 통신장비 공장, 후이저우 스마트폰 공장, 수저우 PC 공장 등을 잇따라 폐쇄했습니다. 텐진에서는 법인까지 말소하며 완전히 철수함으로써 중국 사업의 흔적을 지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생산 거점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철수의 배경을 설명했지만 사실상 기술 탈취 시도에 대한 복수와 강경 대응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삼성전자가 떠난 자리를 메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삼성전자의 공백은 중국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철수는 단순히 한 기업의 이탈을 넘어 중국 지역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 삼성전자가 진출했던 텐진은 한때 2,5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활발히 운영되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잦은 기술 탈취로 칼을 빼든 삼성이 과감하게 사업 철수를 결정해버리자 다른 주변 한국 기업들의 탈중국이 가속화되며 현재는 그 수가 3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철수는 이러한 탈중국 흐름을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특히 텐진은 삼성전자 공장 폐쇄 이후 실업률이 증가하고 지역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과거 삼성전자가 생산하던 제품들은 베트남과 인도 등으로 이전되었으며 이로 인해 텐진의 제조업 기반은 약화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남긴 경제적 공백은 중국 내 다른 기업들로 채워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철수하는 동시에 베트남과 인도 등으로 생산 거점을 이전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는 저렴한 인건비와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하며 삼성전자의 새로운 생산 허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삼성전자는 기존 중국 공장의 생산량을 대체하고 기술 보완을 강화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의 기술 보호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반도체 공장 건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첨단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기술 보완의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DDR5 개발과 기술 탈취 시도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첨단 기술의 보호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철저한 보안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을 강화하고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제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대만, 영국 등 주요국들이 기술 유출 범죄를 간첩죄 수준으로 엄격히 처벌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한국도 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고 수익률입니다. 최고 수익률이 주식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왜 지금 이 주식을 사야 하는지, 앞으로 한 달 안에 얼마나 오를 수 있을지 등을 매일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장기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최고 수익률이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정치, 거시경제, 미시경제, 금융분석, 회계분석, 산업분석 등 주식 투자에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분석을 통해 최고 수익률 구독자분들에게 최고의 주식 서비스를 원래는 월 299만 원에 제공하고 있었지만 선착순 100분에게만 월 49만 원에 제공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THEBESTPROFIT를 친구 추가하신 뒤 문의하시면 최고 수익률이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